썩 나가거라. 도둑년을 한시도 이 집에 둘 수 없다. 모진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보따리를 싸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를 내쫓은 노인은 30년 뒤 텅 빈 집에서 홀로 병들어 죽어갔지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방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사무치게 떠오른 건 그날 대문을 나서던 며느리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늙고 병든 몸은 온데간데 없고 며느리가 보따리를 싸던 바로 그날 아침으로 돌아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빛 아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등잔불 하나 켜지지 않은 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지요. 그 어둠 속에서 한 노파가 홀로 자리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만. 갈라진 목소리가 빈 방에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아무도 없느냐? 돌아오는 것은 정막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람 소리로 북적이던 집이었지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 아들이 글 읽는 소리, 마당을 오가는 발걸음 소리.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파의 거친 숨소리만이 빈 방을 채울 뿐이었지요. 한때 이 집은 곳간마다 곡식이 그득하고 마당엔 닭이 울던 부잣집이었습니다. 그 많던 살림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노파는 흐릿한 눈으로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 내 업보지. 내가 다 쫓아냈어. 노파의 입에서 마른 신음 같은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죽은 남편이 아우처럼 여기던 사내. 형수님 하며 살갑게 굴던 그 사내에게 노파는 집안일을 죄다 맡겼더랬지요. 그가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고 그가 내미는 문서에 손을 얹었습니다. 곳간이 비고 전답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나 노파의 가슴을 가장 후벼 파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가야. 노파의 눈에서 마른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5해를 한 집에 살았던 며느리. 말수 적고 손끝 야무지던 그 아이를 노파는 도둑으로 몰아내쫓았지요. 아들이 과거를 보러 집을 비운 사이에 말입니다. 과거에서 돌아온 아들은 제 아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알고는 어미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람만 믿지 않았어도 제 처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말을 끝으로 아들마저 어미를 등지고 집을 떠났지요. 그렇게 하나둘 곁을 떠나더니 마지막엔 이 넓은 집에 노파 혼자만 덩그러니 남은 것입니다. 그 아이만 붙잡았더라면. 노파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잡아줄 손 하나 없는 그 허공을 마른 손가락이 헛되이 휘저었지요. 그날 보따리를 싸들고 대문을 나서던 며느리의 야윈 어깨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눈앞에 서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평생 단 한 번도 입에 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노파의 손이 툭 떨어졌습니다. 가쁘던 숨소리가 멎고 방 안엔 다시 깊은 정막이 내려앉았지요. 그렇게 모진 한 인생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노파는 문득 자기가 어딘가를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이었지요. 분명 자리에 누워 숨을 거두었는데 2 발로 멀쩡히 걷고 있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윽고 저 멀리 크고 낡은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앞에 검은 그림자 같은 형체가 우두커니 서 있었지요. 노파가 다가서자 그림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애썼다. 여기가 어디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니라. 이 문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다. 노파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련 따위 없다고 생각했지요. 어차피 아무도 없는 이승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문 앞에 서니 자꾸만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보따리를 싸들고 대문을 나서던 그 며느리의 야윈 뒷모습이었지요. 부질없구나.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노파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림자는 그런 노파를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 맺힌 것이 그리 깊은데 어찌 이 문을 넘겠다는 게냐. 예. 돌아가거라. 무슨 말씀이시오. 아직 너에게는 풀고 와야 할 것이 남았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파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몸이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 노파는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득히 떨어지던 몸이 어느 순간 뚝 멈추고 웅웅 울리던 귓속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뺨에 닿는 따스한 기운과 어디선가 아련히 들려오는 새소리에 노파는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밀어 올렸지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 환한 빛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기가 저승인가? 노파는 멍하니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자기 손을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이게 무슨 주름도 검버섯도 없는 손이었습니다. 마디가 굵어지기 전 살이 통통하게 오른손.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늘어졌던 볼이 탱탱했고 깊이 패였던 주름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지요. 노파는 허둥지둥 경대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40몇 해쯤 살았을 법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희끗 섞이긴 했으나 아직 정정하고 다부진 얼굴. 틀림없는 자기 자신이었지요. 다만 30년은 젊어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꿈인가? 아니, 이 어찌 된 일이란 말이냐. 노파는 제 얼굴을 살짝 꼬집어 보았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요. 이럴 수가. 꿈이 아니야. 정말로 돌아온 게야. 겉모습은 한창때로 돌아왔으나 그 속에 든 것은 30년을 더 살아본 이의 마음이었습니다. 몸은 중년이요. 속은 다 늙은 노인. 그 기묘한 두 겹의 사람이 지금 거울 앞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저승문 앞 그림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풀고 와야 할 것이 남았다던 그 말.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노파의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파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이 목소리. 30년을 하루도 잊은 적 없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가에 한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무명 저고리에 눈을 내리깐 조심스러운 얼굴. 며느리였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모질게 내쳐 떠나보낸 것을 뼈아프게 후회하며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바로 그 며느리가 두 눈앞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가.
노파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눈시울이 왈칵 뜨거워졌지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울며 빌고 싶었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흠칫 놀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늘 자기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시어머니가 오늘따라 이상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니 겁이 났던 것이지요. 어머님, 어디 편찮으신지요? 노파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지. 이 아이에게 지금의 나는 그저 모진 시어머니일 뿐이지. 반가운 티를 냈다간 놀라 자빠질 노릇이겠구나. 아니다. 아무것도. 그래, 이 아침에 어인일이냐. 노파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의 손에 들린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지요. 노파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보따리 설마. 그 보따리는 무엇이냐? 그것이 어머님 약재가 떨어져서 친정에 다녀올까 하고. 기어드는 며느리의 대답에 노파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제야 알았지요. 30년 전 그날 며느리가 친정에 가려 한 것은 놀러 가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약재를 구하러 가려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노파는 그날 친정에 빼돌릴 것이 있어 가려는 게지 하며 이 아이를 도둑으로 몰아세웠었지요. 그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모든 불행이 시작된 바로 그날 아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나를 이날로 돌려보낸 개로구나. 이날을 다시 살라고. 노파의 두 눈에 서서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기어이 저 아이를 지켜낼 것이다. 그런데 문득 집 안이 유난히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아들 인호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가, 인호는 어디 갔느냐? 예, 서방님은 과거 공부하러 한양에 올라가신 지 벌써 여러 달이온데. 어머님, 정말 어디 편찮으신 게 아니세요? 아니다. 내 잠시 깜빡했구나. 노파는 얼른 얼버무렸습니다. 그렇지. 이 무렵 인호는 향시를 치르고 회시를 준비하느라 절에 들어가 글 공부에 매달린 지 여러 달이었지요. 30년 전에도 꼭 이랬습니다.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노파는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내쫓았고 돌아온 아들은 그 일로 어미를 등졌었지요. 이번에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이가 웃으며 맞을 수 있게 해주마. 아들 없는 이 집을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지켜내리라. 바로 그때 마당 쪽에서 요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행랑어머 막실내가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살림을 총괄하는 하인이었지요. 마님, 도장방에 있던 폐물이 죄다 없어졌습니다. 함이 텅 비었어요. 그 소란의 집안 식솔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곶간짐을 나르던 머슴도 부엌일 하던 어린 종도 무슨 일인가 하여 고개를 내밀었지요. 노파는 천천히 마루로 나섰습니다. 30년 전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폐물이 없어졌다는 소리에 노파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마당 한켠 곶간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사내. 김두식이었지요. 지난 생에 이 집 곶간을 비우고 전답을 남의 손에 넘긴 장본인이 바로 저 사내라는 것을 노파는 30년이 지나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노파는 짐짓태연한 얼굴로 그러나 매의 눈으로 사내의 낯빛을 살폈지요.
김두식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 혀를 차고 있었으나 그 눈동자만은 이상하리만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 놈이구나. 이번에도 내 놈 짓이지. 다만 그때까지도 노파는 저 사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막실내, 무엇이 없어졌다고? 은비녀며 가락지며 마님 패물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요. 아이고, 이를 어쩐답니까? 막실내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더니 곁눈질로 며느리의 보따리를 흘끔거리며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헌데 마님, 소인이 아뢰옵기 조심스러우나 어젯밤에 이상한 걸 보았습니다요. 이상한 것이라니. 아씨께서 밤중에 도장방을 드나드시는 걸 보았습니다요. 그런데 오늘 새벽같이 친정에 간다고 보따리를 싸시니 소인이야 그저 본대로 아를 뿐입니다요. 식솔들의 시선이 일제히 며느리에게로 쏠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저는 도장방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전 바로 이 대목에서 노파는 눈이 뒤집혔더랬지요. 막실내의 말만 믿고 며느리의 보따리를 마당에 쏟아헤치고는 어디에 숨겼냐며 끝내 모질게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노파는 서두르지 않았지요. 막실내, 예, 마님. 자네가 어젯밤에 며느리가 도장방 드나드는 걸 보았다고? 예, 두 눈으로 똑똑히. 그것 참 이상하구나. 노파는 팔짱을 끼고 막실내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에 자네 배탈이 나서 뒷간을 들락거리느라 밤새 끙끙 앓지 않았더냐. 내가 밤중에 물을 뜨러 나갔다가 자네가 행랑채 뒷간에 쪼그려 앉아 있는 걸 보았는데 앓느라 정신없던 사람이 언제 마당 건너 도장방을 지켜보았단 말이냐. 순간 막실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소인이 뒷간에 다녀오다가 잠깐 본 것이온데 잠깐 본 것을 어찌 밤새 드나들었다고 하느냐. 말이 앞뒤가 맞질 않는구나. 막실내는 입만 뻐끔거릴 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노파가 어젯밤 물을 뜨러 나갔다는 것도 막실내가 알았다는 것도 다 지어낸 말이었지요. 그저 30년 세월 동안 그날을 곱씹으며 막실내의 증언이 어딘가 수상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헤아려 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넘겨짚은 말에 막실내가 제발 저려 무너진 것이지요. 어머니. 며느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는 며느리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가, 그 보따리 이리다오. 며느리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늘 자기를 트집 잡던 시어머니가 보따리를 내놓으라 하니 필시 그 안을 헤쳐 도둑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라 여긴 것이지요. 결국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절망이 그 얼굴에 스쳤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노파는 그 보따리를 받아들더니 풀어 헤치는 대신 그대로 며느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되었다. 내 보따리를 풀어 헤칠 필요도 없다. 예. 패물은 발이 달려 도망가지 않는다. 이 집 안 어딘가에 있을 게야. 곳간부터 행랑채까지 부엌 살강 밑까지 샅샅이 뒤지면 나오겠지. 노파의 목소리가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곳간 앞에 김두식에게로 다시 눈길을 두었지요. 어디 누구 방부터 뒤져볼까. 김두식이 흠칫 어깨를 굳혔습니다.
노파는 그 표정을 똑똑히 눈에 담았지요. 그래. 역시 내 놈이구나. 그런데 그 순간 뜻밖의 것이 노파의 눈에 걸렸습니다. 곁에 선막실내의 낯빛이 김두식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한낱 뱀을 잃은 일에 저 여편네는 어찌 저리 사색이 되는고. 노파는 그 모습을 마음 한켠에 가만히 새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정작 집을 뒤지라는 명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짐진 마음을 돌린 듯 한 발 물러섰지요. 허나 오늘은 그만두자. 애먼 사람 방까지 다 들쑤셔 놓으면 집안 인심만 흉흉해질 게야. 잃어버린 패물이야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급할 것 없다. 식솔들은 마님이 웬일로 순순히 물러서나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노파에게는 다 셈이 있었지요. 지금 온 집을 뒤진들 저 교활한 놈이 패물을 어디 쉬운데 두었을 리 없었습니다. 괜히 들쑤셨다가 못 찾기라도 하면 도리어 거봐라 며느리가 빼돌린 게 아니냐는 소리가 되살아날 판이었지요. 무엇보다 노파가 노리는 것은 패물 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생에 이 집을 통째로 삼킨 김두식, 그자의 뒤를 빼도 박도 못하게 드러낼 결정적인 증좌. 그것을 손에 쥘 때까지 노파는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내 놈이 방심하고 꼬리를 드러낼 때까지 이 늙은이가 기다려주마. 오늘 당장 패물을 찾아내 저들을 잡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는 일만은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모든 불행의 발단이 된 그날을 노파는 기어이 막아낸 것이지요. 그날 밤 집안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곳간 뒤편 으슥한 그늘에 두 그림자가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김두식과 막실내였지요. 등잔도 없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렸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소. 마님이 어찌 그리 눈치가 빨라지셨누. 막실내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김두식이 혀를 찼지요. 낸들 아나. 평소엔 며느리라면 치를 떨며 잡아먹을 듯 하시더니 오늘은 외려 그 계집을 감싸고 돌지 않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했어. 그러게 말입니다. 어젯밤 제가 알았다는 건 또 어찌 아셨을까요? 소름이 다 끼칩니다. 쉿! 목소리 낮추게. 김두식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걱정 말게. 패물은 내가 헛간 가만히 밑에 단단히 숨겨뒀으니 제까짓게 뒤진들 나오겠나. 일이 잠잠해지거든 장에 내다 팔면 그만이야. 그래도 조심하셔요. 마님이 오늘 보니 영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아녀자가 무얼 하겠나. 김두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깥 살림이며 문서며 전답 관리가 죄다 내 손안에 있어. 저 마님은 안방에 앉아 곳간 열쇠나 만지작거리는 게 고작이지. 그 며느리 계집만 없으면 이 집 살림은 통째로 우리 것이야. 곳간이며 전답이며 자네하고 나하고 떵떵거리며 살 날이 머지않았네. 호호, 그 말씀만 믿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은밀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죽은 바깥 장반이 아우처럼 여기던 김두식과 집안 안살림을 속속들이하는 행랑어멈 막실내. 겉으로는 남남인 척하는 이 둘이 실은 오래전부터 정을 통한 한 패였지요. 김두식이 바깥에서 문서를 농간하면 막실내가 안에서 곳간을 열어 패물을 빼돌려 주인이 눈치 못 채게 서서히 이 집을 통째로 삼킬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미처 몰랐습니다. 어둠 저편 안방 문틈으로 두 개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노파였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온 것이 믿기지 않아 뒤척이다. 마당의 인기척에 가만히 문틈을 연 것이지요. 말소리까지 또렷이 들리지는 않았으나 곳간 뒤에 바짝 붙어 선 두 그림자와 은밀히 맞잡은 손만은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랬구나. 내 놈이 혼자가 아니었어. 노파는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전 노파는 그저 김두식 혼자 집안을 거덜낸 줄로만 알았지요. 안에서 막실내가 손발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죽는 날까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와서 보니 두 연놈이 한 몸이었던 것입니다. 당장 끌어내 내쫓고 싶다만 노파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칠 수는 없었지요. 남편과 사별한 뒤로 바깥 살림과 문서를 죄다 김두식이 쥐고 있었으니 섣불리 내쳤다간 그가 전담 문권을 통째로 들고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30년 전에도 바로 그렇게 가산을 모두 잃었더랬지요. 그래, 내 놈들 뱃속을 이제 다 들여다보았다. 제 발로 덜미를 드러낼 그날까지 모른 척 지켜보다. 아들 돌아오는 날 온 식솔 앞에 낱낱이 밝혀주마. 노파는 소리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튿날부터 노파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냈습니다. 김두식에게는 여전히 두식이 하며 살갑게 대했고 막실내에게도 전과 다름없이 일을 시켰지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노파는 부엌에서 홀로 설거지를 하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건네보려는 것이었지요. 아가. 며느리가 흠칫 놀라 손에 든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러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예. 어머님, 무슨 시키실 일이라도. 아니다. 그저 저 곳간 살림 말이다. 요새 셈이 잘 맞더냐? 노파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 알고 있으리라 짐작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잔뜩 움츠러들 뿐이었습니다. 소녀는 잘 모르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온지라. 혹시 잘못이 있다면 이르시어요. 고치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노파가 무슨 말을 물어도 며느리는 그저 제 잘못이면 벌하시라는 대답만 되풀이했지요. 5해를 시달린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의 물음이란 곧 트집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무슨 말을 해도 꼬투리가 잡힐까봐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아이가 이토록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곳간이 어떻고 셈이 어떻고를 묻기는커녕 말 한마디 편히 나눌 수도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구나. 되었다. 그만 하던 일 하거라. 노파는 돌아섰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지요. 30년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주눅이 들어 있었는지, 자기가 이 아이를 얼마나 올가매어 놓았는지를요. 그때는 그저 말대꾸도 못하는 답답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보니 그 침묵은 답답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나 마음을 고쳐먹는 일이 어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날 밤 노파는 제 안에 뿌리 깊은 모진 버릇이 아직 그대로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며칠째 몸이 으슬으슬 떨리던 터였습니다. 그날따라 며느리가 군부를 늦게 짚었지요.
노파가 싸늘하게 식은 방바닥에 손을 짚는 순간 그만 욱하는 마음에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군불 하나 제때를 못 맞추느냐. 몸이 이리 아픈데 밤까지 차가우니 영 못 견디겠구나. 노파는 끙 앓는 소리를 내며 며느리를 흘겨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를 덧붙이고 말았지요. 친정에서 살림을 어찌 배웠기에 손끝이 이리 야무지지 못한 게야.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소녀가 뒷마당 장독을 살피느라 그만. 그 말에 노파는 아차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 살림을 꼼꼼히 살피느라 늦은 것이었지요. 누구보다 이 집을 위해 애쓴 것이거늘 그것도 모르고 가시 돋친 말부터 쏟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노파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방금 자기가 내뱉은 그 말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기억이 노파가 갓시집 오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노파가 갓시집 와 새댁이던 시절. 그때 노파의 시어머니가 꼭 그렇게 말했지요. 친정에서 배운 게 그것밖에 없느냐. 손끝이 그 모양이니 내 무얼 바라겠느냐. 국이 짜다고 빨래가 더디다고 바느질이 곱지 않다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노파를 주눅 들게 했던 시어머니. 그 모진 말을 노파는 지금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제 며느리에게 되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노파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있었구나.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모질게 산 까닭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자기가 당한 그대로를 고스란히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럽게 당했으면서 어느새 자기가 바로 그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를 안다고 다가 아니었어. 곳간을 지키고 전답을 지킨들 내가 이 모진 마음을 못 고치면 저 아이를 또 주눅 들게 하고 또 상처 입히겠지. 그럼 30년을 거슬러 온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저승문 앞 그림자의 말이 노파의 가슴을 쳤습니다. 풀고 와야 할 것이 남았다던 그 말. 어쩌면 그 풀어야 할 것은 곳간도 전답도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대를 이어 내려온 이 모진 마음의 사슬. 그것을 끊는 일이야말로 진정 풀어야 할 매듭이었던 것이지요. 노파는 천천히 몸을 굽혀 며느리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이 시애미가 또 모진 말을 했구나.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손을 잡은 것도 미안하다 말한 것도 5해를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눈만 끔뻑였습니다. 어머님. 어이하여 이러세요. 소녀가 잘못한 것을.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 어리석은 시애미가 그동안 너무 모질었다. 며느리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노파는 그 손을 오래도록 놓지 못했지요. 그날 밤 노파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넨 그 밤, 노파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다짐 하나가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지요. 저 아이가 나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먼저다. 곳간이 어떻고 도둑이 어떻고는 그 다음의 일이야. 조급해하지 말자. 저 아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일부터 천천히 시작하자. 이튿날부터 노파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모진 말부터 쏟던 입을 꾹 다물고 아침이면 잘 잤느냐 한마디를 건네보았지요. 밥상머리에서는 많이 먹거라 하고 반찬을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마다 화들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요. 시어머니의 그 낯선 다정함이 도리어 불안하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어머님이 왜 저러실까? 내가 무얼 잘못한 게라도 있는 걸까? 노파라고 단번에 고쳐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또 가시 돋친 말이 튀어나와 며느리를 움츠러들게 했고, 그럴 때마다 노파는 밤늦도록 자책했지요. 그러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놀라 물러서면 다시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어렵게 건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듯 천천히 다가갔지요. 오늘 내가 끓인 죽이 맛이 좋더구나.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며느리는 손에 든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5해를 함께 살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어머님. 그게 정말이세요? 그래. 간이 딱 맞아 입맛에 잘 맞더구나. 며느리의 눈이 붉어지는 것을 노파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쑥스러웠던 것이지요. 며느리 역시 그 서툰 칭찬 한마디를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트집과 미움만 받던 지난 5해와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실내가 슬그머니 안방을 찾아왔습니다. 문안을 여쭙는 척하며 노파의 속을 떠보려는 것이었지요. 마님,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헌데 며칠 전 일로 집안이 영 뒤숭숭합니다요. 두식이 어른께서도 많이 서운해하시고. 서운. 평생 이 집을 위해 애써 오신 분들을 어찌 그리 도둑 다루듯 하셨는지요. 소인들이야 다 마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마음이 영 무겁습니다요. 노파는 그 속셈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를 의심하는 것이냐 하고 속을 캐러 온 것이지요. 노파는 짐짓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내가 요사이 몸이 성치 않아 마음이 어지러웠나 보다. 그날 일은 내 좀 과했느니라.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소인은 또 막실내는 그제야 낯빛을 풀고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마침 문 밖을 지나던 며느리가 보고 말았지요. 시어머니가 막실내에게 짐짓 몸을 낮추어 둘러대는 그 모습을요. 평소에 어머님이라면 막실내쯤은 눈 아래로 보셨을 텐데 어찌 저리 조심스레 대하실까. 무언가 이상하구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안방 화로에 불을 지피러 들어왔습니다. 노파는 여느 때처럼 다정한 말을 건네려다 문득 며느리의 얼굴에 어린 곤혹스러운 빛을 보았지요. 아가,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느냐? 며느리는 흠칫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화로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어머님, 외람되오나 한 가지 여쭈어도 되올는지요? 오냐? 무엇이든 물어보아라. 어머님께서는 요사이 어찌 그리 달라지셨는지요? 소녀에게도 막실내에게도. 며느리는 차마 말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가슴이 뜨끔했지요. 그러나 이내 나직이 답했습니다. 내가 큰 병을 앓고 나더니 많은 생각이 들더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질었다. 뉘우치는 마음이라 여겨다오. 며느리는 그 말을 다 믿는 것 같지도 안 믿는 것 같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낀 듯 했지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소녀도 요사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사온데 아뢰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러나 애써 태연한 척 부드럽게 말했지요. 괜찮다. 무엇이든 말해 보아라. 이 시애미가 나무라지 않으마. 며느리는 한참을 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겨우 한 조각을 흘리듯 말했지요. 곶간 쌀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장부에 적힌 것보다요. 소녀가 잘못 셈한 것일 수도 있으나 아무래도 이상하여. 거기까지 말하고 며느리는 겁먹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안 어른을 험담한 죄로 몰릴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노파는 저 아이가 큰 용기를 내어 겨우 한 걸음 다가왔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래, 잘 말해 주었다. 이 시애미가 눈여겨 살펴보마. 노파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어준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으니까요. 다그치는 대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아 주자 며느리는 그 눈길이 낯설면서도 오늘은 그리 무섭지만은 않았지요. 얼어붙은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이 하나 생긴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마당에 빈 달구지 한 대가 들어서더니 김두식이 머슴들을 시켜 곶간 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쌀가마를 하나둘 실어 내기 시작했지요. 노파가 마루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두식아, 그 쌀은 어디로 내가는 게냐? 아, 형수님. 곶간에 묵은 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작년 것이라 이대로 두면 벌레가 슬고 썩어버립니다. 상하기 전에 장에 내다 팔아야지요. 소인이 좋은 값에 처분하고 오겠습니다. 김두식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전에도 꼭 이렇게 둘러대며 곶간 쌀을 종종 실어냈지요. 그러고는 그 쌀을 제 입속으로 챙겼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가 어떤 해인지를요. 멈추어라. 노파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쌀 한 톨도 이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말 거라. 예, 형수님. 묵은 쌀을 그냥 두면 썩는다지 않습니까? 썩기 전에 올여름 큰 가뭄이 든다. 예. 김두식이 멍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가을엔 흉년이 들어 마을이 군주리게야. 그때 이 쌀 한 가마가 사람 목숨을 살린다. 썩으면 썩는 대로 이 집 곶간에 둘 것이야. 식솔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멀쩡한 날의 가뭄이라니. 김두식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요. 허허, 형수님도 참. 날이 이리 좋은데 무슨 가뭄이랍니까? 노파심도 지나치시면. 그리고 곶간 열쇠는 오늘부터 내가 거둔다. 노파는 김두식의 말을 뚝 자르고 곶간 열쇠를 제 손으로 거두어 갔습니다. 곶간 살림이야 안방의 권한이니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지요. 자, 잠깐, 형수님, 그러실 것까지야. 되었다. 물러가거라. 김두식은 할 일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노파의 등 뒤에서 사납게 일그러졌지요. 그리고 그해 여름, 노파의 말은 소름 끼치도록 들어맞았습니다. 모진 가뭄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가을엔 흉년이 들어 온 마을이 굶주렸지요. 그러나 이 집만은 쌓아둔 쌀 덕에 끼니 걱정이 없었고 노파는 굶주린 이웃에게 죽까지 쑤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니, 마님이 어찌 가뭄을 미리 아셨을꼬.
거참 신통하기도 하지. 식솔들과 동네 사람들이 노파를 다시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뜻밖의 화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곳간 열쇠를 빼앗기고 쌀 빼돌릴 길이 막힌 김두식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노파가 가뭄을 마친 그 일을 거꾸로 이용할 꾀를 냈지요. 그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짐짓 근심스러운 낯으로 소문을 흘리고 다녔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요사이 영 이상하십니다. 오지도 않은 가뭄을 어찌 알아맞히셨겠소.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신묘한 걸 알아맞히고 사람 속을 훤히 꿰뚫어 보시니 에구, 그럼 혹시 쉿. 필시 요사스러운 것이 씌었거나 귀신을 보시는 게지요. 충직한 일꾼들을 까닭 없이 도둑으로 몰지 않나, 곳간을 틀어쥐고 사람을 잡지 않나. 예전의 형수님이 아니십니다. 쯧쯧, 저러다 집안에 우환이라도 들까 걱정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그 말에 솔깃했지요. 저 댁마님이 뭔가에 씌었대. 어쩐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소문은 발 없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노파를 보면 슬금슬금 피했고 부리는 일꾼들마저 슬슬 눈치를 보며 멀어졌지요. 노파가 무슨 말을 하면 또 요망한 소리를 하신다며 고지듣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이 이제는 노파의 목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구나. 노파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도 바로 이런 시기였지. 김두식은 늘 소문으로 나를 외톨이로 만들어 놓고 그 틈을 타 집안을 거덜냈던 게야. 이러다 또 그때처럼 되겠구나. 노파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집 안에서도 동네에서도 외톨이가 되어가니 김두식과 막실내는 그런 노파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보십시오. 이제 저 마님이 무슨 말을 해도 요망한 소리로 치부될 겁니다. 마음 놓고 일을 벌여도 돼요. 호호, 역시 어른이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노파 곁을 피할 때 뜻밖의 사람이 노파의 곁을 지켰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온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등을 돌리는데도 며느리만은 한결같이 노파의 곁을 지켰지요. 어느 밤 며느리가 조용히 노파의 방에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가, 이 밤중에 어인일이냐? 괜히 나 때문에 무슨 험한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 그만 물러가거라. 노파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물러가지 않았지요. 한참을 문가에 서서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잘은 모르옵니다. 어머님이 어찌 가뭄을 아셨는지, 어찌 이런 일들을 미리 아시는지 솔직히 무섭기도 합니다. 노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두려운 기색이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에는 전에 없던 무언가가 어려 있었습니다. 허나 한 가지는 압니다. 어머님이 곶간쌀을 지키신 덕에 온 식솔이 굶주림을 면했고 굶는 이웃까지 거두셨지요. 요망한 것이 씨였다면 어찌 그런 어진 일을 하시겠습니까? 소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는 못 믿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온 동네가 등을 돌린 자리에서 가장 모질게 대했던 며느리가 차마 자기를 외면하지 못하고 곁에 남아준 것이지요. 노파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솟았습니다. 아가, 소녀가 무얼 크게 해드릴 수는 없어도 곁은 지키겠습니다. 험한 소리를 듣더라도요. 노파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싶었으나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 아이가 자기 손길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노파는 젖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가. 그 말 한마디가 이 늙은이에게 참으로 큰 힘이 되는구나. 그날 밤 이후로 며느리는 노파를 향한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마음을 다 연 것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시어머니를 예전처럼 무섭게만 여기지는 않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한 일을 했습니다. 모진 시어머니의 구박에 움츠러들어 좀처럼 나서는 법이 없던 그 며느리가 부엌에 모인 집안 식솔들 앞에 선 것입니다. 다들 잠깐 내 말 좀 들어주시게. 부엌 어멈도 머슴들도 어린 종도 의아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 말을 이었지요. 바깥에서 어머님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흉한 말들이 돈다는 걸 나도 아네. 허나 우리는 이 집에서 어머님을 곁에서 배워온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들 해보게. 어머님이 곶간쌀을 쌓아두고 안 내어주셨을 때 다들 노랑이 갖다 수군거렸지. 헌데 그 쌀로 지난 겨울 우리가 굶지 않았네. 오히려 굶는 이웃까지 거두셨어. 요망한 것이 씨였다면 어찌 제 것을 헐어 남을 먹이시겠는가. 식솔들이 서로를 마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님이 자네들이나 내게 모진 분이셨던 건 나도 아네. 그 매서움을 누구보다 내가 겪었으니까. 허나 요사이 어머님은 사람이 달라지셨어. 나한테도 자네들한테도. 우리가 어머님을 안 믿으면 대체 누가 이 집을 지키겠는가. 부엌 어멈이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기야 마님이 요새 통 호통을 안 치시긴 하지요. 쌀 나눠주실 때 보니 인심이 후하시긴 합디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호소에 등을 돌렸던 식솔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기야 우리가 직접 뵌 마님은 그렇지 않지 하며 돌아서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광경을 노파는 문틈으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주눅 들어 말 한마디 못하던 아이가 나를 위해 저리 나서 주다니. 이 못난 시애미가 무슨 복이 있어 너 같은 아이를 며느리로 두었을꼬. 노파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립의 위기가 뜻밖에도 두 사람 사이의 얼음을 녹이고 흩어졌던 집안 인심마저 다시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수그러질 무렵 노파의 뇌리에 또 한 가지 무서운 일이 떠올랐습니다. 흉년 끝에 찾아올 돌림병이었지요. 30년 전 바로 그 돌림병으로 이 집 식솔들이 줄줄이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사실을 온 마당에 대고 떠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뭄을 큰 소리로 마쳤다가 요망하다는 소리에 하마터면 집안을 통째로 잃을 뻔한 것을 노파는 뼈저리게 겪었으니까요. 노파는 며느리를 조용히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가, 내 기니 이를 말이 있다. 놀라지 말고 들어라. 예, 어머님. 머지않아 이 고을에 몹쓸 돌림병이 돌 것 같구나. 흉년 끝엔 늘 병이 따르는 법이니. 허나 이 말을 밖에 내면 또 요망한 소리라 손가락질할 게야. 그러니 너와 나 우리 둘이서 조용히 대비하자꾸나. 며느리는 잠시 놀란 눈치였으나 이내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올는지요. 오늘부터 우물물은 반드시 팔팔 끓여 먹여라. 날 것은 절대 입에 대지 못하게 하고 혹여 열이 나거나 배앓이를 하는 자가 있거든 곧바로 방을 따로 내어 떼어 놓아라.
그리고 약재를 넉넉히 사들여 갈무리에 두자. 값을 아끼지 말고. 며느리는 그 말을 하나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믿음직한 부엌어멈에게만 넌지시 일러 물을 끓이게 하고 노파와 함께 약재를 조용히 사들여 갈무리에 두었지요. 요란 떨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빈틈없이. 어머님, 어찌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는지 소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저 어머님을 믿고 따르겠어요. 며느리의 그 말에 노파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자기를 온전히 믿어주는구나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옆마을부터 돌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네. 아랫말 김서방네 온 식구가 알아누웠다는구먼. 우리 옆집도 둘이나 자리 보전을 했다지 뭐야. 집집마다 앓는 사람이 생기고 덜어는 목숨을 잃는 이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노파의 집만은 무사했지요. 미리 물을 끓여 먹고 약재를 다려 먹은 덕에 단 한 사람도 큰 화를 입지 않은 것입니다. 노파와 며느리는 갈무리에 둔 약재를 풀어 앓는 이웃들까지 함께 보살폈습니다. 아이고 마님, 마님 덕에 우리 식구가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아씨가 미리 물을 끓여 먹으라 일러주셔서 우리 집만 멀쩡하지 뭡니까. 동네 이웃들은 그제야 노파와 며느리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망한 늙은이라 손가락질하던 입들이 그 댁덕에 살았다며 고마워하니 김두식이 애써 퍼뜨린 소문에도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지난 생엔 손쓸 새도 없이 쓰러져 갔던 목숨들을 이번엔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 노파는 내심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한편 김두식은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자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곳간 쌀도 막히고 소문도 힘을 잃어가자 김두식은 더 큰 수를 두기로 마음먹었지요. 좀스럽게 쌀이나 빼돌릴 게 아니라 아예 이 집의 근간인 전답을 통째로 노리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뒤 그가 문서 한 장을 들고 안방을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긴히 의논드릴 일이 있습니다. 김두식은 짐짓 어두운 낯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형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진 빚이 있습니다. 종자 살 돈이 궁하시어 이웃 고을 박 부자에게 적잖은 돈을 꾸셨지요. 그 빚이 이자가 불어 갚지 않으면 박 부자가 관아에 송사를 낼 지경이 되었습니다. 송사가 벌어지면 가문 망신이 아니겠습니까? 마침 좋은 수가 있으니 이 문서에 형수님 도장만 찍어 주시면 전답 한 자락을 떼어 조용히 정리하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은 평생 빚 한 푼 진 적이 없었고 박 부자도 빚도 송사도 모두 김두식이 지어낸 것이었지요. 30년 전 노파는 이 수법에 속아 문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덜컥 도장을 찍어 전답을 야금야금 빼앗겼더랬습니다. 노파는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두식아, 죽은 양반이 박 부자에게 빚을 졌다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그 박 부자가 어느 고을 누구이며 언제 얼마를 꾸었느냐. 그건 워낙 오래전 일이라. 빚을 졌으면 차용 문서가 있을 게 아니냐. 거기엔 응당 죽은 양반의 수결이 찍혀 있을 테고. 김두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이 급히 꾸신 거라 문서를 따로 남기지 않으셨는지. 문서도 없이 빚을 갚으라. 죽은 사람 이름을 팔아 전답을 떼어가겠다. 노파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두식아, 내가 나를 어찌 보고 이러느냐. 형수님,
어찌 그런 섭섭한 말씀을. 소인이 이 집을 위해 평생을 바쳤거늘. 좋다. 정빚이 있다면 그 박 부자를 이 집으로 데려오너라. 노파는 문서를 김두식 앞으로 툭 밀어 놓았습니다. 내 그자와 직접 셈을 따져보마. 차용 문서를 내놓고 죽은 양반 수결을 보이면 내 군말 없이 전답을 떼어주지. 허나 만에 하나 거짓이 드러나면 그때는 내가 죽은 양반 이름을 판 죄를 물을 것이야. 어디 데려와 보아라. 김두식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빚이니 박 부자가 있을 리 없었지요. 죽은 사람의 수결을 어찌 위조하겠습니까?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아무래도 소인이 뭔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다시 알아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두식은 문서를 주섬주섬 챙겨 황급히 물러갔습니다. 노파는 그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지요. 전답을 통째로 빼앗으려던 그 수장마저 이번에는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날 밤 며느리를 방으로 불러 앉혔지요. 아가, 오늘 일로 내 마음을 굳혔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머님? 저자가 있지도 않은 빚으로 전담 문서를 노렸다는 것은 이 집 문건이 아직 저자의 손안에 있다는 뜻이다. 그 궤 속에 문건이 있는 한 저자는 언제고 또 딴 마음을 먹을 게야. 이제 그 문건을 내 손으로 거두어 와야겠구나. 이튿날 노파는 김두식을 불러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두식아, 오늘부터 집안 문서궤를 안방으로 들이거라. 곳간이며 전답이며 살림을 다시 안방에서 관장할 것이니라. 김두식의 낯빛이 확 변했습니다. 형수님, 바깥 살림과 문서는 사내가 맡는 것을 아녀자가 문건까지 손에 쥐시겠다니 당치 않습니다. 당치 않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엔 남편이 없으면 안주인이 집안 문서를 쥐는 법이다. 그것이 어디 당치 않은 일이더냐. 내 여태 너를 믿어 내게 맡겼거늘. 정 못 내놓겠다면 어째서 못 내놓는지 그 까닭을 온 식솔 앞에서 밝혀볼까. 노파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곁에 선 며느리도 또렷한 목소리로 거들었지요. 아재님, 어머님 말씀이 옳습니다. 문건이야 응당 안방에 있어야 할 것을 어찌 바깥에 두고 계셨는지요. 두 여인이 한 목소리로 밀어붙이자 김두식은 더 버틸 명분이 없었습니다. 문서궤를 끝내 내놓지 않으면 도리어 제 캥기는 속을 드러내는 꼴이라. 그는 이를 악문 채 할 일 없이 안방으로 문서궤를 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노파는 며느리와 함께 밤이 이슥하도록 문서를 살펴 진짜 전담 문건을 따로 갈무리해 두었습니다. 이제 김두식이 문건을 들고 달아날 길은 완전히 막힌 것이었지요. 어머님, 이제 저자가 저희 가산을 가져갈 구멍은 없는 것이지요.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곳간 열쇠도 문건도 다 우리 손에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두 사람을 이 집에서 내치는 일만 남았구나. 노파는 저들의 죄를 못 박을 증좌는 끝내 손에 넣진 못했지만 살림과 며느리 모두 지켜냈으니 이만하면 됐다 싶었지요. 이노가 돌아오는 대로 조용히 두 사람을 내보내면 그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곳간이며 문건이며 하나둘 소나귀에서 빠져나가자 김두식은 속이 바짝바짝 탔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서먹하던 노파와 며느리가 어느새 부쩍 한편이 되어가는 낌새였지요. 저 둘이 완전히 손을 잡기 전에
만만한 며느리부터 슬쩍 흔들어 놓아야겠다고 속으로 셈을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우물가에서 혼자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두식이 슬그머니 다가왔지요. 질부, 혼자 고생이 많구먼. 며느리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두식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서늘했지요. 아재님, 어인 일이세요. 어인 일은 그냥 지나가다 한마디 하는 게지. 헌데 질부, 요새 형수님하고 부쩍 가까워진 모양이야. 예. 어머님께서 잘 대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허허, 그래. 좋은 일이지. 김두식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한결 낮추었습니다. 헌데 질부, 노파심에 한마디 하는 건데 말이야. 사람이란 게 너무 윗사람 일에 깊이 끼어들면 못 쓰는 법이야. 특히 바깥 살림이니 문선이 하는 건 아녀자가 알바가 아니지. 괜히 이것저것 살피고 다니다간 없던 화도 생기는 법이거든. 며느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대번에 알아챈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소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됐고. 김두식이 씩 웃었습니다. 그저 질부 앞길이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젊은 세댁이 괜한 일에 휘말려 고운 얼굴에 그늘이 지면 쓰나. 바깥 주인도 안 계신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질부를 지켜주겠어. 안 그런가? 말은 걱정이었으나 실은 협박이었습니다. 더 캐고 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며느리는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재님. 허나 소녀는 그저 집안일을 거들 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김두식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며느리는 오래도록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했지요. 그날 밤 며느리는 고민 끝에 노파에게 그 일을 고했습니다. 노파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지요. 그자가 기어이 너를 겁박했구나. 어머님, 소녀는 괜찮습니다. 다만, 그자가 그리 나온다는 건 우리가 저들의 꼬리를 제대로 밟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캥기는 게 없으면 어찌 저리 겁을 주려 하겠어요. 노파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겁에 질렸을 법한데도 오히려 침착하게 상황을 짚어내는 며느리가 대견했지요. 그래, 내 말이 옳다. 저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게야. 하지만 저 치가 너를 겁박까지 하고 나선 이상 더는 두고 볼 수 없겠구나. 이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 하루라도 빨리 저 둘을 이 집에서 내쳐야겠다. 예, 소녀도 그리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조용히 채비를 하자. 허나 그때까지는 아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저자는 이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다. 노파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나 노파도 며느리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김두식이 그보다 한 발 더 빨리 얼마나 무서운 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집안의 모든 권한을 다 빼앗긴 김두식은 제가 이 집에서 내쳐질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 이틀도 지나지 않아 막 신뢰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지요. 행난 것들 사이에 말이 돕니다. 마님이 조만간 우리 둘을 이 집에서 내치실 채비를 하신다고요. 김두식의 낯빛이 싹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공들여온 집을 눈앞에서 통째로 놓치게 된 것이지요.
이대로 빈손으로 쫓겨날 수는 없지. 어림도 없는 소리. 쫓겨나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쓴다. 그는 이를 갈며 서둘러 마지막 수를 굳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며느리를 없애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도 지나지 않아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그 댁 며느리가 행실이 부정하다지 뭐야. 남편이 과거 보러 간 사이에 외간 사내랑 눈이 맞아 밤마시를 다닌다더라고. 새빨간 거짓말이었지만 소문은 무서운 것이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졌지요. 김두식과 막실내가 안팎으로 퍼뜨린 모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두식이 짐짓곤란한 낯으로 노파를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이거 참 면목이 없습니다만 동네에 소문이 흉합니다. 질부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요. 이러다 조카님 앞길에 누가 될까 걱정입니다. 소문이 더 퍼지기 전에 질부를 조용히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그 소문 어디서 났는지 내 모를 줄 아느냐. 노파가 김두식의 말을 뚝 잘랐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이 집 문턱 한 번 넘은 적이 없는 아이다. 그런 아이를 두고 행실을 운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바로 이 집안을 망치려는 자겠지. 내 그 소문의 출처를 끝까지 캘 것이니 그리 알아라. 노파는 단호하게 김두식을 물리쳤습니다. 됐다. 이번에도 막았다. 싶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놓은 것이 그만 방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노파가 잠시 이웃에 다녀온 사이였습니다. 돌아오는 길목에서부터 심상치 않았지요. 대문 앞에 동네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 웅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것 봐, 결국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네 그려. 사통한 계집은 관아 마당에서 곤장을 맞는다던데. 쯧쯧. 수군거리는 소리를 헤치고 마당으로 뛰어든 노파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포졸 서넛이 며느리를 오랏줄로 꽁꽁 묶어 대문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저고리 앞서픈 뜯겨 흙이 묻었고 곱게 틀어 올렸던 머리는 반쯤 풀어 헤쳐져 있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 며느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게야? 노파가 새파랗게 질려 달려들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종이 한 장을 툭 내밀었지요. 이 댁 며느리가 외간 사내와 사통하였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풍기를 어지럽힌 죄로 잡아들이라는 사또의 명이오. 비키시오. 노파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김두식이 기어이 한 발 더 나간 것입니다. 소문으로도 모자라 아예 관아의 거짓 고발을 찔러 넣어 며느리를 잡아가게 만든 것이지요. 조선 천지의 여인이 사통의 누명을 쓰면 그 끝이 어떠한지 노파는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꿀려 앉혀져 모진 곤장을 맞고 그 매를 못 식여 짓지도 않은 죄를 실토하고마는 자칫하면 목숨까지 잃는 일이었지요. 어머님, 소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며느리가 사색이 되어 울부짖었습니다. 아무 죄 없이 끌려가는 그 얼굴이 30년 전 보따리를 싸들고 대문을 나서던 뒷모습과 겹쳐졌지요. 이 아이는 죄가 없다. 놓아라, 이것들아. 놓지 못할까. 노파는 며느리를 올가맨 오랏줄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늙은 아녀자의 힘이 건장한 포졸들을 당할 리 없었지요. 비키시오 부인, 관명을 거역할 셈이요. 포졸 하나가 노파를 우악스레 밀쳐냈습니다. 노파는 그대로 마당 흙바닥에 나동그라졌지요. 허공을 움킨 손끝을 스치며 며느리가 대문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미래를 안다 한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곳간의 곡식도 머릿속에 든 30년의 지식도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저 아이를 붙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노파는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진정 두려운 것은 집안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를 또다시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안 된다. 이번에도 이렇게 보내면 나는 또 30년을 후회하며 살 것이다. 아니,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야. 노파는 흙바닥을 짚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비틀거리며 대문으로 달려가 며느리를 끌고 가는 포졸들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았지요. 두 팔을 활짝 걸린 채 문지방 위에 버티고 선 것입니다. 밟고 가거라. 노파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서리빨같이 깔렸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려거든 이 늙은이부터 밟고 넘어가거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 누구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한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 한 번 굽힌 적 없던 노파가 제 한 몸을 문지방에 내던진 것입니다. 그 서슬의 포졸들도 흠칫 멈칫했지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한 포졸이 손에 쥔 고발장이 노파의 눈에 벼락처럼 들어왔습니다. 노파는 그것을 번쩍 치켜들었지요. 이 고발장, 대체 누가 한 것이냐? 예. 고발한 자의 이름이 어디 있느냔 말이다. 여기, 이 종이 어디에 그 이름 석자가 적혀 있느냐? 포졸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사실 그 고발장에는 고발한 자의 이름이 없었지요. 김두식이 제 이름을 감추고 익명으로 찔러 넣은 것이었으니까요. 이름도 없는 종이 쪼가리 하나로 양반과 며느리를 오랏줄에 묶어 무고한 사람을 잡아갔다가 뒤늦게 일이 뒤집히는 날엔 그 죄는 고스란히 너희 몫이 될 것이다. 나는 이 길로 가명에 올라가 관찰사께 직접 고할 것이야. 이름도 없는 고발장 하나로 양반가를 짓밟은 관아가 어찌 되는지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야 말겠다. 노파의 기세가 어찌나 무서웠는지 포졸들은 쉬이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포졸이 한참을 망설이다 마지못해 오랏줄을 풀라 이르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좋소. 고발한 자와 증인을 세워 대질할 때까지는 이 댁 며느리를 잡아가지 않으리다. 허나 부인, 이것만은 분명히 일러두겠소. 고발이 사실로 밝혀지는 날에는 그때는 부인이 목숨을 걸어도 관명을 막지 못할 것이요. 포졸들은 마지못한 걸음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승리가 아니었지요. 김두식이 거짓 증인 하나만 세워도 며느리는 언제고 다시 끌려갈 판이었으니까요. 노파는 그저 잠시, 정말이지 잠시 시간을 벌었을 뿐이었습니다. 몰려섰던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기고 간 수군거림만은 노파의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지요. 무고한 며느리에게 씌워진 그 더러운 누명은 포졸이 물러갔다고 해서 씻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노파는 그제야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흥건했지요. 오랏줄이 풀린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노파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가. 노파는 며느리의 손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이 시애미 때문에 내가 이런 변을 다 당하는구나. 허나 약속하마.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너를 빼앗기지 않으마. 이 늙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너를 지킬 것이다. 며느리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토록 모질게 대하던 시어머니가 제 한 몸 던져 자기를 지켜주다니. 며느리의 마음속에서
남아있던 모든 경계의 빗장이 그제야 스르르 풀렸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노파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위기를 함께 넘기고서야 두 사람은 비로소 한마음이 되었지요. 김두식 내 놈이 기어이 사람 목숨까지 노리는구나. 더는 두고 보지 않으마.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준 그 모습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제 속갯말을 하나둘 꺼내 놓기 시작했지요. 어느 밤인가는 노파의 무릎을 주물러 드리며 제 지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지요. 소녀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눈칫밥을 먹으며 자라서 그런지 늘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시집 와서도 어머님이 무서워서 늘 마음 졸이며 지냈지요. 행여 쫓겨나면 갈 곳도 없는 신세라. 노파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토록 외롭게 자란 아이를 내가 더 외롭게 만들었구나. 고생했다, 아가. 그동안 참말로 고생 많았어. 노파는 며느리의 등을 가만히 쓸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도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 갔습니다. 어느 밤에는 두 사람이 등잔 아래 마주 앉아 함께 바느질을 하기도 했지요. 노파가 며느리의 바느질 솜씨를 보고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내 바느질 솜씨가 참으로 곱구나. 이 씨의 미보다 낫다. 아이, 어머님도. 소녀가 어찌 어머님을 따라가겠어요. 아니야. 내 눈이 틀림없다. 이 땀 좀 보아라. 어찌 이리 촘촘하고 고운지.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마음 놓고 웃어본 것이 시집 온 뒤로 처음이었지요. 노파는 그 웃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대할 것을. 이 고운 아이를 어찌 그리 모질게만 대했던고. 아가. 예, 어머님.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이 시애미한테 다 말하거라. 힘든 일도 서러운 일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알겠느냐? 예, 어머님. 며느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5해 동안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두꺼운 얼음이 그제야 봄눈 녹듯 다 녹아내린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정이 깊어질수록 노파의 마음은 오히려 더 조급해졌습니다. 김두식이 관아까지 끌어들여 며느리를 해하려 든 것을 생각하면 이대로 두었다간 언제 또 무슨 변을 당할지 몰랐으니까요. 어느 밤 노파는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아가, 이제는 결판을 낼 때가 되었다. 어머님, 저자가 관아까지 끌어들였으니 다음번엔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저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야 해. 허나 그러자면 빼도 박도 못할 증좌가 있어야 하느니라.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소녀 한 가지 짚히는 데가 있습니다. 말해 보아라. 막실내가 요 며칠 헛간을 유난히 자주 드나듭니다. 무언가를 감추어 두는 듯한데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들어갔다 나오곤 해요. 아무래도 그 헛간에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헛간이라. 예. 낡은 가마니가 잔뜩 쌓인 그 뒤편 헛간 말입니다. 그래. 내일 저들이 자리를 비우거든 우리 둘이 그 헛간을 샅샅이 뒤져보자꾸나. 무언가 반드시 나올 게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가, 무섭지 않으냐? 노파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허나 어머님이 곁에 계시니 든든합니다. 소녀,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파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해 동안 내 앞에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던 아이가 이제는 이토록 단단해졌구나. 노파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함께라면 못할 게 없지. 조금만 더 견디자꾸나. 이제 곧 인호가 돌아올 게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손을 맞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든 달빛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주었지요. 그리고 이튿날, 김두식과 막실내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노파와 며느리는 그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마니 더미를 하나하나 들추던 며느리가 문득 손을 멈추었지요. 어머님, 여기 좀 보세요. 노파가 달려가 보니 며느리가 들춰낸 가마니 아래 작은 보따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풀어보니 이건 사라졌던 폐물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은비녀와 가락지, 놀이개,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웠던 바로 그 폐물이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빼돌린 쌀을 판 돈인 듯한 엽전 꾸러미와 김두식이 위조하려던 가짜 문서의 초안까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잡았구나. 노파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좌였지요. 노파는 그 보따리를 고이 감추어 두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들 인호가 돌아오는 그날을요. 그리고 며칠 뒤, 가을 햇살이 마당에 가득하던 어느 날,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소자 돌아왔습니다. 인호였습니다. 과거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 노파는 버선발로 마당에 뛰어나갔지요. 마루엔 며느리가 단정히 서서 돌아온 남편을 맞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 마루는 텅 비어 있었지요. 아내가 사라진 것을 알고 울부짖던 아들 앞에서 노파는 죄인처럼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더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노파는 온 식소를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김두식도, 막실내도, 머슴도, 어린 종도 영문을 모른 채 둘러섰지요. 인호도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것은 긴히 밝힐 일이 있어서다. 노파가 입을 열자 김두식이 슬그머니 한 발 나섰습니다. 여전히 사람 좋은 웃음을 건 채였지요. 형수님, 오랜만에 조카님도 돌아왔는데 무슨 일로 온 식소를 다 불러 모으셨습니까? 혹 또 누구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송구하오나 요사이 형수님께서 기력이 쇠하시어. 김두식은 은근슬쩍 인호를 돌아보았습니다. 조카님, 자네도 알지 않는가? 자당께서 요사이 노파를 요망한 사람으로 몰아온 그 수법을 마지막 순간까지 쓰려는 것이었지요. 인호의 얼굴에 곤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아재 말씀이 혹 무슨 오해가? 인호야. 노파가 아들의 말을 가만히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보따리를 꺼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천천히 풀어 헤쳤지요. 사라졌던 폐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식솔들이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너희도 알게다. 지난 봄 우리 며느리가 도둑으로 몰렸던 바로
그 폐물이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고 하니 이 막실내가 드나들던 헛간 가만히 더미 아래에 꽁꽁 숨겨져 있었느니라. 막실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식솔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지요. 김두식이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그것이 어찌 막실내 짓이란 말입니까? 누군가 모함하려고 거기 갖다 둔 것일 수도. 그럼 이것도 보아라. 노파는 품에서 종이 2장을 꺼내 나란히 펼쳤습니다. 하나는 지난번 내가 박 부자의 것이라며 나에게 내민 그 빈 문서요. 하나는 내가 평소에 쓰던 장부다. 내 이 2 글씨를 마을 훈장님께 보였더니 한 사람의 손이 분명하다 하시더구나. 가짜 문서를 쓴 손과 내가 장부를 적은 손이 똑같더란 말이다. 그 글씨란 본디 비슷한 법이 아닙니까? 그럼 이건 어찌 설명하려느냐? 노파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봄 장도 서지 않는 날에 막실내가 곶간 쌀 2 가마를 지고 나갔지. 그 쌀이 읍내 싸전에 팔렸더구나. 내 그 싸전 주인을 직접 데려왔다. 여봐라, 들라 하여라. 노파가 손짓하자 대문 밖에서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읍내 싸전 주인이었지요. 그가 김두식을 보더니 대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요. 저 어른이 올시다. 저 어른이 막실내하고 같이 와서 쌀을 헐값에 넘기고 가셨지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요. 김두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패를 꺼내 들었지요. 사람 좋던 웃음을 싹 지우고 돌연 온 식소를 향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다들 속지 마시오. 이게 다 뭔지 아시오? 실성한 여인네의 망상이요. 요 근래 형수님이 어떠셨소? 오지도 않은 가뭄을 마치질 않나, 멀쩡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질 않나 귀신이 씌었다는 소문. 여러분도 다 들으셨잖소. 저 싸전 놈도, 저 폐물도 다 실성한 여인네가 애먼 사람 잡으려 꾸민 짓이란 말이오. 김두식이 노린 것은 제 손으로 퍼뜨린 요망한 여인네의 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방패 삼아 자신의 죄를 노파의 광증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었지요. 허나 이미 노파의 어질물 2 눈으로 겪은 식솔들이었습니다. 그 억지에 넘어가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다만 김두식의 시퍼런 서슬에 눌려 누구도 선뜻 입을 떼지 못한 채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노파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리 나올 줄 내 진작 알고 있었다. 노파의 목소리가 마당에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어찌 오늘 온 식소를 다 불러 모았겠느냐. 너 하나 조용히 불러 따졌다면 너는 또 그 혓바닥으로 요망한 여인네의 망상이라 둘러댔겠지. 그래서 내 이 모든 걸 너희 모두가 보는 앞에 펼쳐 놓은 것이다. 그러나 노파가 미처 말을 끝맺기도 전이었습니다. 뜻밖에도 식솔들이 먼저 앞으로 나섰지요. 마님이 실성하셨다니 그 무슨 당치 않은 말씀입니까? 부엌 어멈이 발끈하여 한 걸음 나섰습니다. 소인 2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난 봄 막실내가 쌀가마를 지고 뒷문으로 나가는 걸요. 장도 서지 않는 날이었는데 어디 가느냐 물으니 눈을 부라리며 입 다물라 하더이다. 마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난 흉년에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돌림병에서 목숨까지 지켜주신 분입니다. 그런 어른을 실성했다 몰다니요. 이어 머슴 하나가 용기를 내어 나섰습니다. 소인도 아래입니다. 두식이 어른께서 밤중에 헛간을 드나드시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요.
이상하다 여겼지만 어른이 하시는 일이라 감히 여쭙지 못했을 뿐입니다. 소인도 보았습니다요. 소인도. 식솔들이 하나둘 그러다 본물 터지듯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두식과 막실내의 서슬에 눌려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마님을 향한 믿음을 타고 쏟아져 나온 것이지요. 김두식이 제 손으로 퍼뜨린 그 소문이 도리어 제 발목을 잡는 덫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증언이 사방에서 쏟아지자 김두식의 얼굴에서 그 사람 좋던 웃음이 마침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남은 것은 궁지에 몰린 짐승의 사나운 눈빛뿐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태 부들부들 떨고만 있던 막실내가 돌연 김두식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다 저 사람이 시킨 일입니다요.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폐물을 빼돌리라고, 쌀을 퍼내라고, 아씨한테 누명을 씌우라고, 관아에 거짓 고발을 넣으라고 다 저 김두식이 시켰습니다. 소인은 저 사람 말만 믿고 저 사람하고 소인은 막실내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이 정을 통한 사이라는 것, 안팎에서 짜고 이 집을 삼키려 했다는 것이 그 울음 속에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지요. 이 천하의 못된 것들. 이노가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아재, 아니, 김두식. 내 너를 친아비처럼 믿고 따랐거늘. 내가 어찌 우리 집안에 이런 짓을. 이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어머니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을 비운 사이 어머니가 어떤 사투를 벌여왔는지 그제야 온전히 알게 된 것이지요. 궁지에 몰린 김두식이 마지막으로 발버둥치듯 노파에게 매달렸습니다. 형수님. 소인이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 부디 한 번만 닥치거라. 노파의 목소리가 서리빨처럼 마당을 갈랐습니다. 평생 그를 두식이 부르던 그 입에서 처음으로 얼음장 같은 호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죽은 남편의 아우를 자처하며 그 이름을 팔아 가산을 노리고 죄 없는 며느리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고 거짓 소문으로 나를 미친 사람으로 몰고 끝내는 관아에 거짓 고발을 넣어 사람 목숨까지 사지로 몰아넣으려 한 죄. 그 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여기 있는 모두가 안다. 내가 2번을 살아서라도 결코 용서치 못할 죄니라. 노파가 천천히 손을 들어 김두식을 가리켰습니다. 여봐라, 저 2 사람을 묶어라. 이미 내 손에 쥔 이 증좌와 함께 저들을 관아로 넘겨 엄히 다스리게 할 것이다. 노파의 추상 같은 명이 떨어졌습니다. 머슴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2 사람을 붙잡았지요. 형수님 하고 악을 쓰던 김두식의 목소리가 이내 대문 밖으로 힘없이 멀어져 갔습니다. 30년 전 이 집을 풍비박산냈던 2 도둑이 이번에는 곡식 한 톨, 문권 한 장 빼돌리지 못한 채 죗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며느리를 둘러쌌던 흉한 소문도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런 그 착한 새댁을 그렇게 모함했다니. 그 댁마님이 미리 다 알고 지켜내셨다지 뭐야. 신통도 하시지.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며느리를 다시 보았고 노파를 두고 요망하다 수군대던 입들도 쏙 들어갔습니다. 등을 돌렸던 인심이 하나둘 노파와 며느리에게로 돌아왔지요. 집안을 좀 먹던 화근이 뽑히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30년 전 줄줄이 무너졌던 일들이 이번에는 초반부터 막혀 단 하나도 쓰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인호는 어머니와 아내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임자.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두 분이 이 집을 지켜내셨구려. 나는 정말 면목이 없소. 되었다. 내가 무사히 돌아왔으면 그것으로 됐어. 노파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인호가 잠든 뒤 노파는 며느리를 가만히 곁에 불러앉혀 그 두 손을 꼭 감싸 쥐었지요. 아가, 내가 끝까지 이 시애미 곁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저들을 결코 이겨내지 못했을 게다. 그 모진 세월을 함께 견뎌주어 참으로 고맙구나. 며느리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어요, 어머님. 소녀야말로 어머님이 곁에 계셔서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그 손을 오래도록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름을 넘어선 정이 그제야 두 사람 사이에 잔잔히 흘렀지요. 대를 이어 내려오던 모진 마음의 사슬이 마침내 이 집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이듬해 봄, 인호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에 큰 경사가 났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제1처럼 축하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귀한 아이를 낳아 지난 생엔 만나보지 못했던 손주가 이 집 마당을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손주를 처음 품에 안던 날, 노파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다, 이 늙은이한테 이런 복을 다 주다니. 다 내 덕이다, 아가. 노파와 며느리는 세상이 다 아는 정다운 고부가 되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저 댁은 친모녀보다 더 살가워 하며 부러워할 정도였지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노파의 머리에 다시 서리가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늙은 노파가 된 그이는 어느 따뜻한 봄날 자리에 누웠습니다. 기력이 다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30년 전 그 쓸쓸한 죽음과는 달랐습니다. 방 안에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장성한 손주가 있었고 그 곁엔 인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온 가족이 노파의 자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가지 마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노파의 손을 어루만지며 눈물 지었습니다. 노파는 희미하게 웃으며 며느리의 뺨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말거라. 이 늙은이는 이번 생에 참으로 행복하였다. 너를 만나 너와 온 가족이 함께한 이 세월이 내겐 더 없는 복이었어. 노파의 눈길이 천천히 가족들을 훑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의 평화로운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노파는 더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이 다시 한번 저물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쓸쓸함이 아니라 따뜻함 속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다시 그 깜깜한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 낡은 문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는 여전히 그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지요. 노파는 천천히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푸셨는가? 그림자가 가만히 물었습니다. 노파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다 풀었습니다. 모진 마음도 묵은 한도 이제는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천천히 몸을 비켜섰습니다. 그토록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지요. 문 너머에서 따뜻한 빛이 흘러나와 노파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노파는 그 빛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홀가분한 걸음이었지요. 다시 사는 삶을 통해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지 노파는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것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질었던 마음을 거두고
곁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는 것. 그 하나를 깨닫기 위해 노파는 30년의 세월을 다시 살았던 것이지요. 문이 닫히고 따뜻한 빛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이 있어요. 모든 원한을 내려놓은 노파가 저승의 문 앞에서 문득 깨닫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노파는 그제야 알았지요. 더 많은 재물도 더 높은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질었던 마음을 거두고 곁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는 것. 노파는 그 하나를 깨닫기 위해 30년 세월을 다시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오래 마음이 머물렀어요. 곁에 있는 사람이 늘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아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소중함을 잊고 함부로 대하는지. 정작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 말이지요. 만일 단 하루라도 지난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바로잡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조선의 안치에서 오가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 한 자락 가만히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노파가 곡간의 열쇠를 제 손으로 거두는 장면이 있었지요. 조선의 양반가에서 이 곡간의 열쇠는 그저 열쇠 한 꾸러미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곡식과 살림을 관장하는 권한, 곧 안주인의 자리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이 들어 며느리에게 살림을 물려줄 때면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고 그 앞에서 열쇠 꾸러미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안방 물림이라 불렀지요. 열쇠를 받는 그 순간 며느리는 비로소 안방마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 첫머리에 며느리가 보따리를 싸들고 대문을 나서는 모습 기억하시는지요? 실은 오랜만에 친정에 다녀오려던 길이었습니다. 조선의 며느리에게 친정 나들이는 참으로 귀한 일이었어요. 시집간 딸이 친정 부모를 뵈러 가는 것을 근친이라 했는데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혹은 제삿날에나 겨우 말미를 얻어 다녀올 수 있었지요. 오죽하면 옛사람들은 근친날 기다리는 것이 백년하청, 100년을 기다려도 강물이 맑아지지 않듯 그렇게 아득한 일이라고 했답니다. 그마저도 친정에서 하룻밤 자는 것은 허락되지 않아 그날로 다시 시댁으로 돌아와야 했답니다. 이렇게 며느리의 시집살이는 참으로 고되고 서러운 것이었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서름이 때론 대를 이어 되풀이 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그토록 시집살이에 시달린 며느리가 세월이 흘러 안방마님 되고 나면 저도 모르게 지난날 제가 당한 서름을 새 며느리에게 그대로 대물림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지요. 미움이 미움을 낳는 그 안타까운 근래. 오늘 이야기의 노파가 기어이 끊어내려 한 것이 바로 그 사슬이었습니다. 받은 서름을 물려주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렵고도 귀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달빛 아래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달빛 아래 이야기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